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24시간 만에 없던 일이 된 건데 대통령 방탄이라는 여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까지만 해도 재판 중지법,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외치는 상황에서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는 건 정당 방위, 당연한 수순이란 논리였습니다.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헌법 합치 법안입니다. 아침 회의가 끝나고 2시간도 안 돼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회의에 계류된 이 법안을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꼭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로 방향타를 튼 겁니다. 에이펙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법안 처리도 국민의힘의 협박 탓에 시사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그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도 조율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6월 본회의 직전 철회했듯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띄워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를 시작하는 등 사법개혁 의지는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민주적인 절차로 개혁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본질입니다. 재판 중지법이 일종의 해프닝이 된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입니다. 당정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국민의힘은 재판 중지법이 빠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도 독인 객인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점엔 변함이 없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소원 모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전면 투쟁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대해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아 당의 사법개혁안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 견해이고 헌재도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대통령이 정쟁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양국 간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이 함께 판문점을 찾은 건 8년 만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간 안보협의 회의가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체 안보협의회의를 하루 앞두고 남북 분단의 상징인 공동경비구역을 함께 찾은 겁니다. 한미 국방당국 수장이 판문점을 동반 방문한 건 2017년 10월 이후 8년 만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최전선에 있는가 동시에 소통과 대화의 장소다. 여기서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 최북단 경계초소에서 경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과거 여러 차례 남북 대화가 이뤄진 판문점 회담장을 둘러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릴 안보협의회의에선 북핵 대응 전략과 주한미군 운용 계획을 포함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 이에 따른 방위비 증액과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급부상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국 측에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승인했다고만 밝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관급 회의를 앞두고 한미 합참의장은 북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은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YTN9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의를 얻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과 새 정부 임기 내 목표인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 문제 등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감사원은 전혀 관련 없는 행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예산이 전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집들이 행사입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새 대통령의 용산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40일 만에 열렸습니다. 주민 400여 명도 초청됐습니다. 용산이 더욱 멋진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나 국정감사를 통해 행사에 투입된 예산 2억 7천만 원을 놓고 전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사업 예산을 편법, 위법하게 전용하여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수행한 의혹과 감사 과정에선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감사원은 10개월 만에 별도 행사라고 결론냈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행사가 추진된 점, 대통령을 친근하게 알리는 게 행사 목적이었던 점, 장소 역시 대통령실 경내였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비공식 임시조직을 만들어 자신의 육사 동기를 단장으로 임명한 뒤 용산공원 홍보를 비롯한 행사 준비 업무도 맡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행사 비용을 LH가 대납한 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 부처에 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용산공원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한 특정 업체 밀어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불공정을 지적하면서도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난 기일에 이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언대에 섰고 윤 전 대통령도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전 있었던 군 장성들과의 만남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논란이 된 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뒤 진행됐던 만찬 자리. 곽 전 사령관이 당시 비상대권이 언급됐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거기서 무슨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도 하지 않았던 얘기라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곽 전 사령관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느닷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임팩트 있는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재판 뒤 윤 전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은 사실 무근이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도 졸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 증거조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헌재 결정이 졸속 내지는 엉터리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이 잇따라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체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대통령 경호처 전 수뇌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나올 전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보석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김 씨 측은 어지럼증과 기억장애 증상이 악화한다며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 촬영을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왼쪽 가슴에는 구치소 수용번호가 적힌 흰색 명찰이 달려 있습니다. 재판부가 권 의원의 첫 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지난 9월 구속심사 이후 처음으로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권 의원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났지만 1억 원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통일교 측이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권 의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공소장 내용이 권 의원과 통일교의 모든 프로젝트가 다 관련됐다는 예단을 갖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객관적 증거로 모두 입증 가능한 내용이라며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맞섰습니다. 권 의원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윤 전 본부장도 같은 날 재판을 받았습니다. 윤 전 본부장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을 지낸 이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특검이 한학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 등 비자금으로 의심하는 회계 내역에 대해 수정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검찰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의혹을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된 경찰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옷값 논란이 불거진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3월쯤입니다. 해외 순방 등에 착용한 고가의 옷 수십 벌을 사는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청와대는 나라 돈을 쓴 적이 없고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여사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고 손실과 횡령 혐의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옷값을 현금으로 냈고 일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관봉권인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관봉권을 공공기관만 쓴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활비를 비롯한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 혐의를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자체 종결한 사건 기록을 최장 90일 동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사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다시 수사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관봉권을 곧 특활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재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만취한 남성이 몰던 SUV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 경찰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늦은 밤 서울 도심의 한 도로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고 사람들이 길을 건넙니다. 깜빡깜빡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뀔 즈음 흰색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향해 돌진합니다. 행인 2명을 들이받고도 20m쯤 더 달린 뒤에야 공원 안쪽 풀숲 깊숙한 곳에서야 멈췄습니다. 일본인인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은 오사카에서 한국으로 여행 온 지 하루도 안 돼 쇼핑 이후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딸도 무릎과 이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갑자기 차가 막 인도로 돌진을 하고 인도를 넘어서 그 잔디밭에 확 처박혀 있었어요. 저도 막 떨리고 막 겁났었죠. 사고가 나니 사람은 막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겁나죠. 사고 직후 운전자 A씨는 에어백이 터진 차량에서 내려 멍하니 서 있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자신이 운전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1km가량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일본 대사관, 피해자 유족 등과 소통해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정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유족 측 의사를 반영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20대 김모 씨도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 재정에 방점이 찍혔는데 이 대통령이 적극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약 8% 늘어난 역대 최대입니다. 본 예산, 한 해 나라 살림을 짜는 것, 새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통해 예산 방향성을 알립니다. 방점은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찍힐 걸로 보입니다.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예산은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었고 연구개발 분야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도 20조 원 넘게 편성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사한 소비 진작책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에 나서며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서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에이펙 성과도 소개할 전망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과 한중 관계 복원 등이 언급될 걸로 보입니다. 줄곧 천명해온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부각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전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새 정부 들어 확 바뀌는 만큼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원활한 예산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적극 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 전국을 맞는 정치권 표정도 살펴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의 성과를 예산으로 뒷받침하자며 확장 재정 기조에 힘을 보탰는데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짠 첫 내년도 예산안을 넘겨받은 국회가 토론회로 심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기재부 예산실장은 역대 최다 예산 728조 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기 회복 및 성장 잠재력 확보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며 구조 개혁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 성장률이 기대를 밑도는 등 경기 침체 속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등 4가지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돼 논란을 빚은 연구개발, R&D와 산업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 그간 우려를 낳은 국가 채무 비율의 경우 2029년까지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도 함께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닌 방향이라고 힘을 실었는데 특히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로 열린 길은 국회 입법과 예산으로 완성될 때 실질적 성과가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소비 쿠폰이나 지역 화폐를 겨냥해선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전가한다며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렀습니다. 대신 지도부가 전국을 돌며 지역 맞춤형 예산을 발굴해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노력이 이번 예산을 통해서 확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뛰어들 예결위 소속 양당 간사들은 작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내탓 공방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정말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윤석열 정부가 이거 편성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던 그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잘못됐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심사를 예고한 만큼 올해도 정해진 시한을 가볍게 넘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 안보 협상을 둘러싼 설명 자료인 팩트시트의 발표가 이번 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양국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 만족도에 대해선 실무자들은 만족하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아쉬운 점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현금 투자로 되어 있는 2천억 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와 자신이 위원장인 협력위원회가 동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지 않겠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까지 수출 통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 최첨단 칩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엔비디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현대차 등 국내 기업의 AI 칩 수급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AI 반도체의 경우 수출 없이 내수로만 돌릴 것이란 구상을 밝혔습니다. NVIDIA is really just a brilliant company. New Blackwell that just came out, it's 10 years ahead of every other chip. We don't give that chip to other people.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국의 AI 반도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앞서 엔비디아는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의 26만 장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공급할 GPU 26만 장은 대부분 최신 GB200 그레이스 블랙웰이며 보조 GPU인 RTX 6000 시리즈도 일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웰은 생성형 AI와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든 차세대 그래픽 칩으로
방대한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엔진입니다. 특히 현대차가 블랙웰 5만 장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엔비디아 H100 12만 장을 보유한 테슬라와 비슷한 AI 연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블랙웰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자율주행차 개발을 놓고 테슬라와 경쟁 중인 현대차 등 국내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때 많은 선물을 챙겨가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웰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엔비디아는 물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반발도 거세져 양국 간 돌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 달러, 약 2,740억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팩티바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유기발광 다이오드 기술 관련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팩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의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지만 배심원단은 팩티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내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적법한지를 따지는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역시 같은 판결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맞서 소송을 낸 미국 중소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1심과 2심에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얻어냈지만 예상대로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W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reach different levels of the court system and ultimately reach the Supreme Court. 현지 시각 5일 시작되는 구두 변론의 최대 쟁점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입니다. 또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위법 판결을 촉구하는 의견서가 40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대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미국 기업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는 10건 미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무기가 없어지면 미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The national security of our country is at stake. It's the biggest,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decisions in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걷어들인 900억 달러의 관세 가운데 상당액을 환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품목별 관세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국내외로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제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업계 하도급 갑질 혐의와 관련해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용도 지역 간 변경 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 체납을 줄이기 위해 상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사업체의 해외 직접 판매, 이른바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가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 넘게 올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안착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도 커지고 있어 과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4,200선 고지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4,123으로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오를 앞두고 4,200선을 돌파하더니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장 마감 직전 2.7% 넘게 오른 4,221.92로 장중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4,221.87로 정규장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6,500억 원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도 1,800억 원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8천억 원 가까이 팔자 주문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상승세 역시 무서웠습니다. 삼성전자는 11만 전자에 등극했고 SK하이닉스도 사상 처음으로 62만 원에 올라섰습니다. 조선, 방산, 주도주도 강세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파죽지세로 오르자 해외로 떠났던 투자자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미리 넣어두는 대기자금, 예탁금은 처음으로 85조 원을 돌파했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이른바 B2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4년여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훈풍에 힘입어 반도체 중심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B2 등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용이 늘어났다는 뜻은 리스크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향후에는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코스닥은 전장보다 1% 넘게 올라 91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4.4원 오른 1,428.8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대책에 사용된 6월에서 8월 집값 상승률 대신 7월에서 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과 경기 성남 중원구 등 5곳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11호 부동산 대책 규제 지역 지정 근거를 확인한 결과 올해 6월에서 8월 집값과 물가 상승률 통계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의 규제 지역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해당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지난 6월에서 8월 통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부부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토위 소속 정준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 배우자가 서산 대산 당진 고속도로 종점에서 2km 떨어진 땅 214평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속도로 사업이 지난 2019년 9월 설계에 들어갔는데 장 대표 배우자는 2021년쯤 땅을 샀다고 주장하며 사전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측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토지를 지난 주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 경북 예산정책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공격은 터무니없다면서도 정치인은 국민이 의혹을 가졌거나 당대표로서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퇴 뒤 주택을 짓기 위해 공시지가의 10배, 실거래가의 2배 가까운 대금을 지급하고 샀지만 법적 분쟁이 있어 7, 8년 가까이 등기 이전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 주말 매도인과 협의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해 다주택 논란이 불거졌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시내 상가와 땅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원장은 본인 명의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아파트 상가와 중구 의주로 1가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배우자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200제곱미터 대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장 부부는 해당 부동산들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이 아닌 변호사 시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으로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춘천 도심 한복판에 1년째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공사 부도가 직접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새마을금고 같은 관련 기관들의 부실한 자금 관리와 운용이 그 피해를 키웠는데요. 어찌된 게 책임을 지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30층 넘는 고층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 자재와 장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벌써 공사가 중단된 지 1년째입니다. 318세대 입주 예정 주민들이 낸 3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시공사가 임의로 사용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는 없는데 대출금만 남게 된 주민들. 시행사와 새마을금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철저하고 엄정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엄벌을 촉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미납 사실을 수년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주민 동의 없이 입주민 대출금을 시행사로 송금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심지어 동호수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세대까지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행사와 결탁하여 대출금 입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지도 않은 아파트 50여 개의 호실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 준 것도 모자라 한 호실에 2명의 계획자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하지만 시행사와 금융기관, 보증기관까지 책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 그 사이 피해를 키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무 회수를 위해 지난달 아파트 공매를 시작했고 벌써 4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은 100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대출은 이자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고 누가 하나 책임진다는 사람 없이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서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답도 없고 어떤 책임 소재의 그런 여부도 없고 해결 방안도 없고. 헐값의 아파트가 넘어가면 남는 건 은행빚뿐. 공사 현장과 법정 앞을 떠나지 못하는 피해 주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어제 오후 대전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또 제주 협재포구 해상에선 좌초된 어선에서 승선원 10명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윤흥성 기자입니다. 건물을 삼킨 불길이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2층짜리 공장을 모두 태운 뒤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주변에 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어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한 7, 80명 정도 제 눈에 띄었고 연기가 무지하게 많이 심하게 났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54명이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고립됐다가 구조됐고 소방서 추산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RC카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제주시 협재포구 북쪽 해상에서 29톤급 어선 A호가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장 등 선원 10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오늘부턴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5.7도로 추웠던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16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지만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대구가 4.9도, 광주는 7.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구와 광주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하늘도 맑겠지만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인 청계천 일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성면 조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들을 채집해 분석을 의뢰했는데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이르는 성면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청계천 산책길에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고 운동 나온 시민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가는 길 바로 옆에 손가락 크기의 회색 조각들이 보입니다. 과거 건물 지붕 등에 쓰였던 인조 슬레이트 조각으로 여기 포함된 성면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면서 10여 년 전부터는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가벼운 성면 섬유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체에 쌓이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성면은 죽음의 먼지로도 불립니다. 실제로 YTN 취재진이 청계천 산책길 주변에서 주운 인조 슬레이트 조각 3개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해보니 과거 건축자재에 널리 쓰였던 백성면이 각각 9%에서 최대 11% 함유돼 있었습니다. 3개의 슬레이트 시루에는 백성면이 모두 검출되었고요. 1%가 넘다고 판단되었을 때 저희가 시약평가법으로 통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성면이 1% 이상 들어있는 물질의 제조와 수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법정 기준치의 최대 11배에 달하는 성면이 검출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준치 넘는 성면을 포함한 슬레이트가 산책길 곳곳에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직접 주운 슬레이트 조각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돌멩이처럼 보이는데요. 부서진 단면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모두 성면입니다. YTN은 한국 성면 건축물 안전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 산책길에서 성면을 함유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이 발견된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봤습니다. 종로에서 성동까지 11km 가까운 청계천 전체 구간 가운데 4km 넘는 구간에 걸쳐 40개 가까운 성면 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성면 함유량은 8에서 15%에 달했습니다. 이런 산책로에 슬레이트 조각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지정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청계천 관리 주체인 서울시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성면 조각의 빠른 수거와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청계천 산책로에서 성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조각이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에 서울시설공단에서 현장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상황과 위험도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미 본격적인 점검이 3주 이상 미뤄진 상황이라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양동훈 기자입니다. 청계천 주변에 비닐 장갑을 끼고 모인 사람들이 풀숲에서 인조 슬레이트 조각을 골라내 봉투에 담습니다.
서울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청계천 주변에서 발견되는 성면 함유 슬레이트 조각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YTN과 한국성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는 청계천 산책로 주변에서 성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 조각 40개를 수거했는데 얼마나 더 많은 조각이 방치돼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청계천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과 빠른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어쨌든 뭐 줄이라도 치든지 한 다음에 그거보다도 이제 빨리 회수해서 매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조치 과정에서도 주의를 당부했는데 미세한 성면가루가 주변에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로에 있는 것은 들어 담다가 보면은 날아오르거든. 날아오르면 시민들 코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성면 함유 슬레이트가 있던 곳 주변 공기가 오염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펌프를 이용해서요, 공기를 갖다가 채집해서 거기에 얼만큼 성면 입자가 나왔는지 카운트를 하는 거죠. 앞서 지난달 1일 청계천 주변에서 성면 슬레이트가 발견됐다는 사실이 환경단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시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의심 물체 2조각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청계천 전체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은 지난달 24일이 돼서야 시작됐고 그 사이에도 곳곳에서 성면 슬레이트 조각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서울시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에서는 제초 작업을 통해 남아있는 성면 슬레이트를 철저히 회수하고 전문기관과 협의해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계천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를 해서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서울시, 시민 불안을 달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진행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인천 부평구 일대 무인 점포에서 현금 절도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만에 4곳에서 피해를 당했는데 15분여 만에 현금 300만 원을 털어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 뽑기 가게. 앳되어 보이는 남성 2명이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한 명은 두리번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쇠막대를 현금 교환기 틈에 놓고는 한참을 낑낑댑니다. 끝내 기기를 강제로 뜯어낸 이들은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현금을 담아 유유히 현장을 떠납니다. 인형을 정리하러 오는데 현금 교환기가 열려 있는 거예요. 다시 털린다는 생각에 저희는 잠금 장치를 더하고 있는데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 이들은 CCTV가 비추는 가운데 대담하게 현금 300만 원을 털어갔습니다. 인형 뽑기를 위해 설치된 현금 교환기입니다. 잠금고리는 떨어져 나갔고 문도 조금 휘었는데요. 이들은 가게에 들어온 지 15분 만에 기기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챙겨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뒤 근처 무인 점포 3곳에서 모두 현금 140여만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추가 접수됐습니다. 이틀 동안 피해 4건이 잇따라 발생한 건데 하나같이 2인조로 움직이며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노려 범행했습니다. 잔돈이 없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30만 원, 40만 원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CC를 봤더니 똑같은 애들이 또 털어갔더라고요. 경찰은 지난달 27일 벌어진 3건과 관련해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선 사건도 이들이 저지른 건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과 CCTV 속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동일범 여부와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마사지업소 이용객들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빼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마사지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사무실입니다. 30대 남성 A씨 등 5명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업소에서 찍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매니저 방에서는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제 가게를 운영을 했거든요. 연락처를 60분 조사한 상태로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한 피해자에게
무려 4,700만 원을 뜯는 등 이들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36명에게서 2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24명에게서는 2억 원을 가로채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직원들은 A씨가 마사지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고객 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전국 마사지업소 9곳의 업주에게 영업에 도움이 되는 어플이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를 감염시키고 연락처 등 고객 정보를 얻어내 여기에 더해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조직원 1명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인 상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명에게서 3,6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은 물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인출책 5명과 도피를 도운 5명 등 모두 15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지난달 충북 음성의 한 목장에서 기르던 말이 탈출하는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도로 곳곳을 누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경찰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말은 40여 분 만에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왕복 4차로 갓길에 말 한 마리가 유유히 걸어갑니다. 마치 자동차처럼 회전교차로를 통과하고 농로를 따라 질주하기도 합니다. 지난달 12일 충북 음성의 한 목장에서 탈출한 말 한 마리가 도로 곳곳을 누비는 모습입니다. 말이 도로를 활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말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주변 차량을 통제하며 4km 넘게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말로 인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도 위험하지만 놀란 운전자들이 급정거나 급회피하면서 나타나는 2차 사고가 가장 우려되었거든요. 경찰은 잠시 말이 멈춘 틈을 타 포획을 시도했지만 예민해진 말은 다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이어지던 중 말이 없어졌다는 목장 주인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목장 주인에게 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며 현장으로 오도록 유도했고 도로를 누비던 말은 40여 분간의 소동 끝에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주 법원은 소속사와 함께할 수 없다는 뉴진스의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진스 사태는 민희진 전 대표의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사내 감사와 고소에 나섰고 민 전 대표는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경영권 찬탈을 무슨 계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어요. 법원은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는 독립을 추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부모를 내세운 여론전과 소송 준비, 투자자 접촉 정황 등을 들어 하이브의 감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mem버 한이가 국회 국감장까지 나왔던 따돌림 논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계속 넘어가려고 하셨어요.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무시해란 표현을 먼저 사용한 걸로 보인다며 상황이 과장돼 재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에 다른 걸그룹 멤버가 인사하는 모습이 확인된 점도 한이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뉴진스 카피해서 나왔어. 그럼 이제 나 버리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를 말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이브 하나 다른 걸그룹이 뉴진스 콘셉트를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더라도 그대로 옮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걸그룹의 콘셉트가 전속계약상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등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멤버들은 소속사 복귀를 거부했습니다. 휴일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다니엘의 사진이 SNS에서 화제를 모으는 등 대중의 관심은 여전하지만 무대 복귀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희망한다는 뜻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제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 피해자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에 참석해 납북자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미 북측에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뿐 아니라 북한과 국제사회도 큰 이익을 얻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이 제재 대상인 석탄을 중국으로 수출했다며 관여한 제3국 선박들을 제재해달라고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북한 관련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강하게 희망했습니다. I'm open to it.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probably knows I'm coming, right? But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북한은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기대했던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을 파악했다며 이 과정에 관여한 제3국 선박들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시에라리온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넘겨받아 중국 웨이팡으로 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7척의 선박의 제재를 유엔에 요청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추진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엔 특별한 연관성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요청한 제3국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모든 유엔 회원국에서 입항과 통과가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제재안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제재 추진에 나선 건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 유화책뿐 아니라 제재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1단계 합의를 이행 중인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불안 속에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중동 이슬람 7개국 외무장관들은 향후 가자에 파견될 국제안정화군의 임무와 권한을 유엔 결의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어린아이가 무덤 위에 앉아있고 주변에는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공동묘지가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2년여간 폐쇄됐던 학교들은 점차 문을 여는 등 주민들은 일부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로도 공습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고 겨울을 앞두고 식량과 생필품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اليوم الحاجة الضرورية مش لازمة مش موجودة اللحمة مش موجودة الدجاج مش موجود الوضع الخضرة اليوم مرة هيك مرة بتطلع مرة بتنزل الوضع صعب 서로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신경전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위태로운 분위기 속에 1단계 합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인질 시신 3구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시신 45구를 추가로 반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이슬람권 7개국 외무장관들은 이스탄불에 모여 휴전 2단계 준비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안정화군 ISF의 임무와 권한은 유엔 결의로 결정하고 이 과정에서 중재국과 팔레스타인 측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Biz barış için elimizi taşın altına sokmaya hazırız. Her türlü fedakarlığı yapmaya hazırız. Ama burada da az önce ifade ettim. ISF는 가자지구에 파견돼 이스라엘군 병력을 대체하고 휴전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와 이집트,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파병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가 휴전 2단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하마스가 수색 어려움을 핑계로 인질 시신 송환을 지연시킬 경우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영웅으로 불린 조규성이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습니다. 지난 여름 복귀 이후 시즌 4골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옛 기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 보시고 스포츠 뉴스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무릎 수술 여파로 긴 휴식기를 가진 조규성의 복귀는 드라마 같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덴마크 리그 복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했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교체 출전만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무려 486일 만에 선발 출전까지 마친 조규성은 현재 시즌 4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여기서 다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대표팀에 가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바람인 것 같아요. 이 바람도 이뤄졌습니다. 11월 A매치에서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대표팀 공격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포츠머스에서 폼을 끌어올리는 양민혁은 8개월 만에, 양태의 권혁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다시 받았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오현규 등 10월에 소집됐던 유로파 모두 다시 이름을 올렸고 홍 감독이 구상하는 3백 전술의 중심인 김민재를 포함한 이전 수비 라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축구 대표팀은 14일 볼리비아, 18일에는 가나와 평가전을 치르는데 10월보단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이라 더 다양한 전술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타구 중간 떨어집니다. 구원혁이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5대4 역전. 우중간으로 타구를 날려 보냈어요. 우중간으로 깊숙하게 갑니다. 넘어왔어요. 김현수의 솔로 홈런. 심호준의 이 타구 좌익수 쪽에 떼고 블록합니다. 역전주자 그리고 한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때렸어요. 1, 2가 뚫어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승부를 뒤집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도 선으로 추웠던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도 16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추위는 풀리지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청명한 가을 날씨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지만 여전히 예년보단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은 5.7도, 대구는 4.9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와 대구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후반까지는 하늘도 맑겠지만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